예, 기업의 핵심 이슈들을 과거의 역사부터 해서 아주 잘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삼성그룹주 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7만 원이 깨졌고요. 여러 악재가 어제 있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에 관한 네. 얘기도 있었고 글로벌 디지털세. 근데 직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처분 추진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럼 얼마나 주식을 팔게 되는 건가요? 여러 악재 중에도 사실은 이제 오늘 일가가 상속세가 많다는 건 이미 나왔었죠. 네. 또 따지고 보면 1년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벌써 1년 됐나요? 1년이 됐죠. 시간 빠르네. 네, 1년이 됐고 6개월 후인 4월 달이 이제 상속세 납부 기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올 4월에 그 전체 상속세가 약 19조의 어떤 주식 자산에서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 추정되는데 네. 그중에 6분의 1인 2조 원을 올 4월 때 이미 납부를 했죠. 다음 납부 기간이 내년 4월입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분납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공시를 보면 홍나희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1조 원을 이미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1조 원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고 또 다음 내년 4월에 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식을 이제 신탁, 공시를 정확히 보면 유가증권 처분 신탁 상속세 납부형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1,994만 1,860주죠. 어제 종가로 따지면 약 1조 4,258억인데 이제 상속세 납부용으로 신탁을 맡겼다는 것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적정한 때에 4월 15일 안에 이것을 팔겠다는 의미고 또 마침 시점이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전자가 깨질 때 이걸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악재와 더불어서 악재가 시너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식 처분이 이제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파는 방식은 본인들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신탁을 했으니까요. 신탁해서 네. 일정 기간에 파는 거고요. 네. 그 방식이나 금액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홍나희 여사가 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총 2.3%입니다. 네. 3%면 주식 수는 얼마냐면은 1억 3,724만 주예요. 네. 이 중에서 이번에 신탁을 팔겠다고 내놓은 주식이 1,993만 주니까 홍나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4.5%를 이미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주식은 얼마냐면 1.97% 정도 남겠죠. 이 중에서도 약 또 2천만 주는 금융권의 담보대출로 1조를 이미 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나희에서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을 보면 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이날 같은 날 삼성 에스테트 주식 150만 주를 똑같이 KB국민은행에다가 신탁을 맡겼습니다. 네. 요거는 가치로 따지면 약 2,422억 정도 되는데 맡겼고 막내인 그 이서연 이사장도 오는 12월 24일까지 삼성생명 주식 345만 9천 주를 또 신탁을 맡겼습니다. 요거 이제 시가 따지면 2,473억인데 그럼 따져보면 홍나희 여사 주식이 1조 4천억 그리고 SDS 주식이 2,500억 삼성생명 주식이 2,500억이니까 약 2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2조 원을 이걸로 마련하겠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매년 4월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연부 연납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때 맞춰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핵심되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영권 유지에 큰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계속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나희 여사나 그 이재용 회장의 형제들이 이제 지분을 팔고 있는데 결국은 가족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나 뭐 기관이 그렇죠. 받아가나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이해할 때는 네. 우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현재 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몇 프로냐면 21.15%입니다. 네. 21.15% 중에,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사가 삼성생명이
8.76%, 그리고 삼성물산이 5.01%고 이재용 부회장 가족 일가가 보유한 주식이 5.79%거든요. 이 중에서 이번에 매각한 게, 그러니까 처분을 내놓은 게 0.33% 정도 되니까 현재 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우호 지분상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매각에서 잘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하나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처분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권 승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에 당연히 수급 이슈니까 부담이 단계별로 계속되는 거고요. 네. 다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핵심적인 뭐 흔들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고 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공고화 삼성전자 그 위에 이제 삼성 또 물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산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요. 네. 어쨌든 어제 충격이 좀 있었던 얘기고요.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 말고도 몇 가지 이슈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이 국제기관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그동안 계속 이제 실무 협의를 하다가 네. 우리 쉬는 동안에 이제 합의안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여기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큰 부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한 10년 정도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도입이 됐죠. 뭐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도 구글, 페이스북, 뭐 MS 그리고 그다음에 애플 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만 세금 별로 내지 않는다고 네. 늘 국감 때마다 사실은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OECD에서 이달 초에 이 디지털세를 매기자라고 해서 명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소재지, 즉 소비되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좀 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조선햇빛처, 소위 말하는 페이브 컴퍼니를 통해서 최저세율, 세금이 없는 국가에 계속 본사를 옮기면서 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전 국가, 전 나라의 세금을 최저 15% 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거는 디지털세라는 것은 첫 번째 거죠. 소비되는 국가에서 그 국가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니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라는 거죠. 좀 그래 보시면 현행은 글로벌 총 그 순익이 있으면 그 중에 본사가 위치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나머지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죠. 이것을 도입 후에는 총순익 중에 본사가 위치한 세금은 좀 적게 내더라도 실제 소비되는 곳에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이번 디지털세의 핵심인데 좀 더 꼼꼼하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구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작년에 매출액이 198조였어요. 영업이익이 44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약 2조 3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이 추가적으로 세금 내는 게 추산을 해봤더니 한 287억 정도밖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계산 방식이 초과 이익의 25%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초과 이익이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나는 영업이익에다가 전체 매출액에 곱하기 10%를 한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이번 국감 때 계산해 봤더니 1,000억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크게 올라갈 것이지는 않다. 다만 그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납세할 때 이런 비용은 좀 올라갈 수 있어도 현재 내는 세금에서 크게 이 세금이 늘어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은 부담을 낸다는 것은 조금 아직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급락했고요.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삼성전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에 관한 얘기를 다각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지나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네.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중국의 전력난,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꺾일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삼성전자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렇죠. 아까 예. 홍나희 여사의 뭐 상속세 문제라든지 디지털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문제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수급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7만 대가 깨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중국이 북경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현재 전력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의 그 어떤 중국 IT 공장 중단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건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거와 더불어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이라든지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지 뭐 중국의 흥덕그룹 디폴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같이 머물리면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지 앞에 언급한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실 때 좀 국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요,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결국 이제 뭐 초격차이기도 합니다. 네. 기술 쪽에서 우위를 잡겠다는 게 네. 대규모 투자도 있고요. DDR5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요. 요 며칠 나오는 얘기는 비메모리 TSMC 우리가 확실하게 잡겠다. 네. 그러면서 얘기가 막 나오고요. 네. 예, 그리고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쪽에서의 새로운 신기술 투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악재를 조금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우선 두 가지를 좀 따로 봐야 됩니다. 네. 메모리 쪽에 어떤 부분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또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렇지. 쪽에 어떤 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 LSI 쪽에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보면 메모리 쪽에 보시면 14나노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현재 사실은 DDR5라는 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텔이 내년부터 DDR5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DDR4죠. 네, 4죠. 이제 DDR5가 적용되려면 사실 다른 IT 기기의 DDR5에 플랫폼이 갖춰져야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14나노 기술은 이미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그 마이크론이 이미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24나노가 왜 좀 획기적이냐?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다층 구조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다층 구조로 노가 공정이 일어나는데 네. 삼성 것만 5개 공정에 EUV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한 공정에만 적용해요. 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생산성이 20% 확장이 됩니다. 생산성이 20% 늘어난다는 것은 코스트가 20% 준다는 얘기고 코스트가 20% 줄면서 생산량이 20% 늘어난다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40%가 증대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DDR5가 내년부터 제대로 적용된다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맞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호재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죠. 이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 포럼을 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발표를 보면 현재 설비를 2017년 대비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30조에서 60조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익성 메모리 반도체는 수익성 면에서 극대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이고 그리고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파운드리에서 훨씬 시장 확대를 더 늘리겠다는 두 가지 양극단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향후 메모리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플렉츄에이션 심했던 현재 시장 구조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면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안정하게 가겠다고 보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의 시장을 보는 것이 좀 정확하게 보는 하나의 좀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실은 반도체 불모지에 한국에 이제 반도체를 일으켰다면 메모리 쪽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비메모리 쪽을 세계 1위로 이제 올린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쪽에 또 힘을 실어준다. 네. 뭐. 사실은 좀 더 큰 네. 그림을 그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기틀을 잡았다면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큰 미션은 반도체의 알파 오메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네. 팹리스. 예. 사실은 뭐 시장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이 현재 움직이는 거 보면 네. 시스템 LSI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까지 같이 하면 인텔 이상의 반도체 왕국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런 그림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적 혁신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그 주식 상황이나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얘기는 아까 좀 말씀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소위 7만 전자가 깨진 그런 흐름들이고요.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삼성전자 주식 주가 측면에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뭐 현재의 그 7만 전자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뭐 영향들이 있지만 반도체 여팡이 네, 가장 실적. 중요하고요. 예. 여팡이 중요하고 반도체 여팡은 현재 글로벌 경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대세를 바로 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가 중요한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여팡에서 저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팡도 그렇고 이제 TSMC의 위협을 줄 GAA를 어떻게 양산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DDR5가 그 글로벌 그 IT 기기가 GAA는 그래픽 카드 쪽에 맞습니다. 쪽은요? 예, 비밀 쪽이죠. 그게 얼마나 빨리 양산해서 추격할 것인가가 네. 첫 번째 분기점이고 두 번째는 DDR5의 적용과 삼성전자 DDR5 생산이 언제쯤 양산이 들어갈 것인가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향후 분기점으로 좀 주시해서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는 게 저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시장의 이슈들을 쫙 정리해 주셨고요. 말씀 나온 길에 이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의 흐름들도 사실 아직 좀 퍼즐이 좀 여기도 남아 있잖아요. 네, 오늘 전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에서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핵심은 삼성물산이죠. 그렇죠. 네, 예. 삼성물산입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번 그 신탁에서 저는 가장 눈여겨본 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세연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저게 어쨌든 내년 대선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과 전자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삼성화재도 1.4%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금융권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가장 무리 없이 끊을 것인가가 아마 저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역할은 훨씬 더 강화되고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대부분 저기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생명의 저 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주시해서 보는 게 지배구조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럴 때 어디에 가장 수혜를 볼 것이냐 저는 삼성물산이라고 봅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삼성 현재 그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저 퍼즐 속에 그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결국 이제 물산이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져오든지 네. 다른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트랜스포를 시켜야 될 텐데 네. 이제 그거는 몇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삼성그룹의 그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좀 나오는 얘기했는데요. 우리 기업 전체로 이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사실은 좀 논의할 과정들이 꽤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선 이제 어제 제게 그 이슈 중에 큰 기사 중에 하나가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정기선 사장이 예, 침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10대 그룹만 축소해서 보더라도 대부분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한화 대부분 3, 4세로의 전개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팩터는 한 10년 향후 10년간은 지속적으로 큰 변수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G 같은 게 등장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화 이런 게 요구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기업 집단에 있는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중에 오너가 있는 기업 집단 60개거든요. 이 60개 대기업 집단은 이 성계나 지배구조의 변화에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 늘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대안은 역시 그 지배구조 SK그룹에서 이야기했던 지배구조의 투명화, 이사회의 투명화 그리고 결국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이런 변수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 가장 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상속 증여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또 담론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더 좁히는 삼성전자에 관한 이슈들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주민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